645년 여름 안시성 앞에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 정관에 치라불리는 태평성대를 열었고 돌궐을 복속시키고 서역을 제패하고 그가 군사를 움직이면 대륙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세민이 직접 원정군을 이끌고 고구려 땅에 들어왔어요. 병력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 사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나라 정규군만 최소 10만에서 최대 30만, 여기에 말갈거란 등 번속 병력까지 합치면 역사상 고구려를 향해 출발한 단일 원정군으로는 가장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해군도 함께 움직였어요. 장량이 이끄는 수군 4만 3천 명이 바다에서 요동반도 쪽으로 동시에 진격했습니다. 당태종은 이미 요동성, 계모성, 백암성을 차례로 함락시켰습니다. 고구려의 핵심 방어선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기세로 안시성까지 떨어뜨리면 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고구려는 끝납니다. 근데 안시성이 버텼습니다. 88일 동안.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88일이 끝났을 때 이세민은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온 황제가 요동의 작은 산성 하나를 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당나라 장수들의 얼굴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태종은 이 원정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안시성을 지킨 사람이 양만춘이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양만춘이라는 이름, 정작 당대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만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는 실존 영웅인가? 아니면 민족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혹은 그 둘 다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645년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당시 동아시아 전체 판을 이해해야 합니다. 627년, 당태종 이세민이 제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황제가 됐냐? 형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현무문에서 직접 죽이고 권력을 잡았어요. 형제를 죽인 황제, 그게 이세민입니다. 그만큼 냉혹하고 그만큼 탁월했습니다. 이세민의 최종 목표는 수나라 양제가 실패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수 양제는 672년, 613년, 614년 세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3채 걸친 원정 모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수나라는 내부 반란으로 무너졌어요. 612년 살수대첩에서만 수나라 병사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자가 2,자벌백명에 불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0만 명이 갔다가 2,700명이 돌아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구려는 그냥 강한 게 아니었어요. 수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동아시아 최강 제국을 소멸시킨 군사력, 그게 고구려였어요. 이세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치려면 수양제처럼 무턱대고 가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10년 넘게 준비했어요. 외교를 통해 고구려의 동맹을 하나씩 약화시키고 내부 정보를 모으고 당나라 군대를 전개화했습니다. 그리고 645년 드디어 직접 출전합니다. 고구려 측은 어떤 상황이었냐? 당태종이 출발했을 당시 고구려 내부는 정변의 후유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642년 영해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영해소문. 이 사람도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영유왕과 대신 180여 명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어요. 영유왕의 시신은 난도질되어 수채에 버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잔혹했고 그만큼 단호했습니다. 영해소문은 쿠데타 직후 전 고구려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어요. 이게 이세민에게 명분을 줬습니다. 고구려 왕을 복위시켜준다는 구실로 원정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 645년 봄, 당태종의 대군이 요동을 향해 이동합니다. 고구려의 요동 방어선은 여러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중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계모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요동성. 이 요동성은 고구려가 수나라의 세 차례 공격을 모두 막아낸 요새였는데 이세민은 60일 만에 함락시켰어요. 성도 항복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요동 전체를 장악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 짧았어요. 그 기세로 안시성에 도착한 게 645년 6월의 일입니다. 근데 안시성이 왜 중요했겠냐? 안시성은 군사지리적으로 요동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당나라 군대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고려 수도 평양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 성을 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안시성 너머에는 고구려 북부 수군과의 합류 지점도 있었어요. 안시성이 무너지면 요동방어 자체가 붕괴됩니다. 이세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회를 검토했어요. 당나라 장수 이도종은 안시성을 무시하고 건안성으로 직행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성을 굳이 정면으로 두드릴 필요 없이 지나쳐가면 더 된다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세민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안시성을 그냥 지나쳤다가 배후에서 치고 나오면 끝장이거든요. 보급선이 끊기고 퇴로가 막힙니다. 고구려군은 그 전술을 수없이 써왔어요. 이세민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시성을 반드시 먼저 함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성이 시작됩니다. 이때 고구려 측에서 군사 지원이 왔어요. 고연수와 고혜진이 이끄는 15만 고구려 말갈 연합군이 안시성 구원을 위해 남하했습니다. 이세민은 이 군대를 정면으로 맞받았어요. 주필산 전투. 645년 7월의 일입니다. 이세민은 직접 진두지휘했고 당나라 기병이 측면을 돌아 연합군을 포위했습니다. 전투는 당나라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어요. 고연수와 고혜진은 항복했고 고구려 말갈 연합군 3만 3천여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15만 구원군이 무너진 겁니다. 안시성은 이제 완전히 고립됐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생각해보세요. 지원군은 사라졌고 주변 성들은 이미 당나라 손에 넘어갔고 사방이 당나라 군대로 에워싸인 상황에서 성 안에는 한정된 병력과 식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안시성은 버텼습니다. 당나라 공성 방식을 먼저 알아야 이 방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있어요. 당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공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충차, 투석기, 운제, 성벽을 부수고 돌을 날리고 사다리를 걸쳐 올라가는 세 가지 기본 도구 외에도 당나라 공병대는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세민이 안시성 공략에 쓴 가장 극적인 방법은 토산이었습니다. 성 바로 옆에 흙으로 거대한 산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산이 성벽 높이를 넘어서면 위에서 내려다보며 화살을 쏘고 병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우직하지만 실용적인 방법이었어요. 당나라 군사 50만 명이 교대로 동원돼 흙을 날랐습니다. 60일에 걸쳐 만들어진 토산의 높이가 성벽을 능가했어요. 다 됐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안시성을 짓밟으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토산이 무너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토산의 일부가 성벽 쪽으로 무너지면서 성벽 일부가 함께 붕괴됐어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성벽에 구멍이 생긴 거잖아요. 당나라 군대가 그 돌파구로 쏟아져 들어가려 했습니다. 근데 안시성 수비대가 더 빨랐어요. 무너진 성벽 자리에 목책을 치고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사흘 동안의 격전. 결국 당나라는 그 구멍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무너진 토산도 결국 안시성 수비대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 자리에 오히려 방어 거점이 생긴 거예요. 이세민이 토산 담당 장수를 처형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노했어요. 그러나 안시성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88일이 지났습니다. 645년 9월 요동의 가을이 시작됐어요. 당나라 군대의 가장 무서운 적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였어요. 병참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군마의 먹이가 떨어졌으며 병사들의 동상이 속출했습니다. 멀리에서 온 대군이 혹한의 만주 평야에서 보급도 끊긴 채 겨울을 버티는 건 자살 행위에 가까웠어요. 이세민은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작차카우 삼국사기, 탓와 자체 구당서, 타참 신당서 모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 태종이 안시성 앞에서 돌아갔다고, 그리고 퇴각하기 직전 이세민이 안시성 쪽을 향해 비단 100피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주에 대한 경의를 표시한 거예요. 적장의 용기를 인정한 겁니다. 세계를 제패한 황제가 이름 모를 변방 성주에게 경의를 보낸 장면입니다. 그 성주가 누구냐? 기록에는 그냥 안시성주라고만 나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양만춘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건 조선 중기 이후의 문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박지원의 기록이에요. 18세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 그가 1880년 청나라를 여행하며 쓴 기행문, 참 열하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역사의 뒤집기입니다. 세계 최강 황제가 요동의 성주가 쏜 화살에 눈을 다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중국 정사에는 없어요. 사커 구당서, 또 신당서, 또 자치통감도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의 문헌들, 특히 18세기 이후에 쓰여진 몇몇 야사에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양만춘이 화살로 당태종의 눈을 맞췄다. 그 화살 이름까지 있어요. 안시성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18세기 조선문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당태종이 눈을 다쳐 한쪽 눈을 잃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나라가 고구려 정복을 포기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어요. 왜 조선의 학자들이 이 이야기에 집착했냐? 거기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17세기 조선을 생각해봐야 해요. 천청 27년 정묘호란, 청편 16년 병자호란. 조선은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 앞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00우고두례를 올렸어요. 이마를 땅에 9번 찍는 굴욕적인 항복의식이었습니다. 흥격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 중 하나가 과거에서 우리가 이긴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저들의 선조를 이긴 적이 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당나라는 청나라와 직접 연결되진 않지만 중원의 강자라는 상징성에서 겹쳐집니다. 고구려는 우리의 고대 역사로 인식됐고요. 그래서 고구려가 당나라 최강 황제를 막아낸 이야기, 그것도 이름 모를 성주 하나가 세계 제국을 꺾은 이야기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 위로의 과정에서 이름이 붙여졌어요. 양만춘. 언제부터 누가 처음 이 이름을 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자료는 조선 중기로 올라가지만 그 출처 자체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역사적 기록에서 온 게 아니라 민간 전승과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서술 속에서 굳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양만춘은 가짜인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시성 전투 자체는 엄연히 역사적 사실이에요.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을 감행했고 안시성에서 88일 동안 막혔으며 결국 퇴각했다는 것은 당나라 기록에도 명백히 나옵니다. 성주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누군가 그 성을 지켰습니다. 당나라 사료에도 안시성주를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자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름이에요. 고구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 수도 평양이 초토화됐고 대부분의 기록물이 소실됐어요. 고구려인 스스로 쓴 역사서가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나라 기록은 남아있어요. 근데 당나라 입장에서 자신들을 막아낸 성주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었겠죠. 패배를 상기시키는 이름을 왜 남기겠어요? 신라 기록은요. 신라는 당시 당나라와 동맹 관계였습니다. 고구려와 싸우던 쪽이었어요. 신라 입장에서도 안시성주를 영웅으로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주체가 고구려 자신인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 빈자리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전과 전승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이름이 양만춘으로 굳어졌어요. 당태종의 눈 화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지금도 역사학계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중국 사료에는 없어요. 그러나 중국 사료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이름 모를 오랑캐 성주의 화살에 눈을 다쳤다는 기록을 당나라 관찬사서가 남길 리 없잖아요. 근거는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당태종 이세민은 645년 원정에서 돌아온 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649년에 사망하는데 50세의 나이였어요. 비교적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원정에서 입은 부상이나 충격이 건강 악화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645년 원정 직후 이세민은 측근들에게 이 원정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치통감 에도 이세민이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 원정을 막았을 것이라며 탄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세계를 정복한 황제가 단 한 번의 전쟁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막힌 곳이 안시성이었고 그 성을 지킨 이름 모를 성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자주 빠뜨리는 게 있어요. 안시성 전투를 논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당나라 대군을 막았다는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88일 동안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안시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군인만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성은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라 도시 기능을 했어요. 성 안에 농지가 있고 가축이 있고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주민들이 실제로 살았어요. 당나라가 포위한 88일 동안 그 안에서 사람들은 먹고 자고 싸우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인들도. 전투가 아닌 방식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주 양만춘 혹은 그 이름 모를 성주가 지킨 것은 단순히 전략적 거점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웅서사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자, 시간을 조금 더 늘려봅시다. 안시성 전투 이후 당나라가 어떻게 됐냐? 이세민은 645년 원정 실패 이후 두 차례 더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647년과 역습78년. 그러나 두 번 모두 대규모 전면전을 피하고 요동연안을 괴롭히는 형태의 소규모 작전이었어요. 이세민이 직접 이끈 645년 원정 같은 전면전은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649년 이세민이 사망합니다. 그 뒤 고구려 침공의 주도권을 잡은 게 고종이에요. 이세민의 아들. 그리고 고종은 결국 신라와 연합해서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건 649년 안시성 전투와는 별개예요. 안시성이 버텼기 때문에 고구려 멸망이 23년 뒤로 미뤄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3년이에요. 단 하나의 성이 한 제국의 계획을 23년 늦춘 거예요. 역사에서 23년이 어느 정도냐? 23년이면 한 세대가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23년이면 왕조의 정책이 바뀌고 동맹이 재편되고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안시성이 버티지 못했다면 고구려는 645년에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영해소문. 안시성 전투를 논할 때 영해소문의 역할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영해소문은 쿠데타로 집권했고 당나라와의 외교를 강경 노선으로 이끌어서 결국 이세민의 침공 명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을 불러들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자 영해소문이 어디 있었냐? 직접 기록을 보면 영해소문은 645년 전투에서 안시성을 구원하러 파견한 고연수 고해진 군대를 보냈다가 이 군대가 주필산에서 괴멸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안시성이 버티는 동안 영해소문이 직접 구원에 나선 기록은 없어요. 왜 없냐? 한 가지 해석은 영해소문이 전략적으로 안시성의 시간을 벌게 하고 주력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당나라 대군이 안시성 앞에서 발이 묶이는 사이에 보급과 기후가 당나라를 공격하도록 기다린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영해소문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연수 군대가 15만으로도 주필산에서 패배했는데 무슨 수로 더 구원군을 보내냐? 이 두 해석 중 어느 쪽이 맞든 간에 결과적으로 안시성은 고구려 중앙의 지원 없이 스스로 버텼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 이름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기록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양만춘을 기정사실처럼 가르쳐왔습니다. 교과서에 나오기도 했어요. 당태종의 눈에 화살을 맞힌 안시성주 양만춘이라는 서술이 학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이 내용이 비판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역사학계에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사료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과서에서도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수정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우리 영웅 이야기를 지우냐? 중국 눈치를 보는 거냐? 기록이 없다고 없었던 일이 되냐? 이런 반발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역사로 가르쳐선 안 된다. 민족주의적 감정이 역사를 왜곡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두 목소리 사이의 긴장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느 쪽이 맞냐?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일 수 있어요. 역사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료가 증명하는 사건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전달해 왔느냐는 기억의 역사예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사건의 역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의 역사에서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어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왜 이 이름에 매달렸냐? 왜 이 이야기를 만들고 또 전해 샀냐?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필요로 해서 했는지 그 욕망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병자호란의 굴욕을 겪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도 강한 제국을 꺾은 선조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은 것, 그게 가짜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그 위안 속에 진짜 사실도 들어있어요. 안시성이 버텼다는 것, 이름 모를 성주가 당태종을 막아낸 것, 이건 사실이에요. 이름만 없을 뿐입니다. 2000년대 이후 양만추는 대중문화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합니다. 2006년 소설 안시성, 그리고 2018년 영화. 영화에서는 조인성이 양만춘 역을 맡았어요. 영화는 역사 고증보다는 드라마틱한 서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화살 장면도 나왔어요. 영화는 750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750만 명이 양만춘이라는 이름, 혹은 그 이름이 상징하는 무언가에 공명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 단순히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뭔가 필요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2018년 대한민국이 무엇을 필요로 했기에 750만 명이 이 이야기를 봤냐? 그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영웅 서사가 가진 그늘. 안시성 전투를 양만춘 개인의 영웅 이야기로만 볼 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성 안에서 죽은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 이름도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싸우다 죽은 사람들, 무너지는 성벽 앞에 목책을 치며 사흘을 버틴 이름 없는 수비병들, 포위된 성 안에서 식량을 나눠 먹으며 버텼을 주민들. 역사는 늘 한 사람의 이름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지웁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냐.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영웅서사에는 없습니다. 이게 영웅서사의 한계예요. 그러나 동시에 영웅서사가 왜 존재하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추상을 기억하지 못해요. 15만 고구려 구원군이 주필산에서 패배했다는 문장보다 양만춘이 성벽 위에서 88일을 버텼다는 문장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이름 없는 집단의 서사는 기억되지 않아요. 이름이 붙어야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을 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안시성 전투 자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졌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사건을 살아남게 했어요. 설령 그 이름이 후대에 붙여진 것이라 해도 645년 9월 당태종이 안시성 앞에서 말머리를 돌립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퇴각하면서 성 위를 바라봤을 때 성주가 성 위에 올라와 당나라 군대를 전송했습니다. 적군의 퇴각을 성벽 위에서 지켜보는 모습. 이세민은 그 장면을 보며 비단 100피를 보냈어요. 경이 임금을 잘 지켰다. 번역하면 이렇게도 읽힙니다. 나는 당신 같은 신하를 갖지 못했다. 이세민은 자신의 신하들보다 적장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 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인지 아닌지 역사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위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건 확실해요. 88일을 버텼고 세계 최강 황제를 돌려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은 있었어요. 역사가 그 이름을 지웠든 아니면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든 간에 이름 없는 용기는 이름 없는 채로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그 이름 없는 자리에 이름을 계속 써 넣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건가요?